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돈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부터 알아볼까요? 예, 1일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24,239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제가 73명, 73명이었는데 어제보다는 2명 늘었지만 어쨌든 10월 들어서 60명, 70명대를 오가면서 엿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한 겁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이 이제 지난달 26에서 29일까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가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30일 날 113명, 그러니까 세 자릿수가 되면서 조금 우려를 낳았는데 다시 1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 최근 11일 중에서 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30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열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한 셈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가 66명, 해외 유입이 9명이었고요. 이제 지역 발생 확진자가 사실 지난 4일에 47명이 됐었어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가는 기준이어서 좀 기대를 모았는데 이거는 다시 올라섰어요. 5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1단계 집회에 재진입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확진자가 나온 지역으로는 서울이 13명, 경기 34명, 인천 4명 등 여전히 수도권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부산과 또 포천에서 군부대 집단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숫자가 급증하진 않을까 좀 걱정했습니다만 어제하고 별반 차이는 없었다. 다행스럽고요. 예. 근데 이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은 감염 경로가 파악됐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원래는 그러니까 간부 한 명만 나갔다 온 거를 서울 갔다 온 게를 얘기됐었는데 다른 간부 한 명도 의정부에 식사를 하고 왔다 이런 얘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학조사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예.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이번 주 중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윤태우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은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은 이 감염 경로 깜깜이인 이 확률도 감소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확진자 수와 이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좀 줄어들고 또 집단 발병 건수, 거리두기의 피로감, 또 중환자의 치료 역량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단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좀 늘었으니까 요거로 인한 확진자 동향을 좀 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대 격전지는 국방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아무래도 국방이라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다루는 게 다 국방위가 되겠고요. 오늘도 이제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여야의 날카로운 기싸움이 계속됐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추 장관과 서 씨 다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민주당이 모두 거부를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고요. 민주당이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국감 실시계획 채택을 강행하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한기호 의원이 야당 간사인데 사퇴를 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민주당의 철통 엄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국감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서해상 특히 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군의 첩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면서 안보 문제를 초래했다라고 좀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공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강경화, 서해 공무원 사망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이걸 가지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게 국정감사의 본질이 맞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추미애 거는 검찰 발표에서 무혐의로 결정난 건데 국정감사에 다시 부르는 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지켜보고요. 예. 관심을 끌었던 팽수는 국감에 안 나오기로 했네요. 예, 결국 국감장에 안 나오게 됐는데요. 팽수 대리인인 EBS 측에서 오늘 이제 국회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를 보면은 코로나로 연기된 프로그램 제작이 출석 요구 당일날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그러면서 자칫 국정감사 출석으로 인해 팽수를 팽수답게 하는 세계관 과 캐릭터의 신비감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는 콘텐츠 전문가들이나 시청자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렇게 좀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팽수가 향후에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좀 이런 신비감이 지켜져야 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 하면서 출연자 팽수 본인과 협의하에 작성됐다고 예. 덧붙였습니다. 뭐 참고인 신분이니까 뭐 그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니까. 예. 예. 근데 처음부터 국정감사장에 팽수를 과연 왜 불렀을까? 그리고 팽수가 나갈 때 그러면 팽수 탈을 쓰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예. 아니 목소리는 어떻게 변조를 해야 되는지. 연기를 그대로 해야 연기를 되는지. 그대로 해야 되는지. 그 탈을 벗고 자기 목소리를 하면 그 신비감 다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런 거는. 근데 그렇다고 또 이걸 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이벤트성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였는데 어쨌든 안 간다고 하니까요. 예. 그 앞서 일부에서 민노총 한상균 대변인과도 이야기 나눴습니다마는 공정경제 3법 이걸 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고 야당이 여기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었는데 이제 갑자기 노동법하고 연계해야 된다. 예. 동시에 처리하자 이런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일부 인터뷰에서 얘기가 좀 됐지만, 그 이제 정부 여당이,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과제이기도 하고요. 예. 공정경제 3법, 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런 건데요. 이 재벌과 대기업 등 재계에서는 부담을 표해온 법안들이고, 원래는 이제 통상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법을 크게 이제 환영하진 않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민주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와서 분위기가 이번에 좀 되는 건가 무르익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뭐 신의 한 수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정경제 3법은 하되 함께 노동법을 같이 처리하자. 노동 관련법.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공정경제 3법은 재계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재계에서도 좀 받아들일 만한 이런 거를 하나 같이 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김종인 위원장은 두 사안을 연계하자라는 거는 이제 선을 좀 긋긴 했는데 결국에는 패키지로 이제 딜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민주당의 공을 좀 넘기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김 위원장이 꺼내든 노동법 연계 카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거들었고요. 크게 보면은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다라고 하니까는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겠죠. 기존에는 네. 원래 반대하던 입장이 우리가 보수 야당인데 왜 좌파들의 정책에 찬성해야 되느냐. 아마 그것도 무마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그렇죠. 아니었나. 내부도 무마시키면서 실제로 이거를 뭐 재계도 좀 달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네요. 예,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응수를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이 개정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는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 부적절하다라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동의 안정성이 몹시 취약하다는 사실도 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메시지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를 했어요. 예. 이낙연 대표는 오늘 경영계 인사들을 만났네요. 예, 오늘 이제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죠. 그러니까 재계 수장들을 만나는 자리 좀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뭐 송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서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훈 현대차 사장 뭐 등등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뭐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하고 보완할 거는 하겠지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선을 그은 거죠. 이거를 뭐 노동법 연계 처리 등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갈 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송경식 경총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재계 입장에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도 힘들지만 기업들도 이제 경제 고용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 규제 법안이 너무 많이 제출돼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고 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이 전 세계 글로벌 기준보다 좀 과도하게 규제가 높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하고 나서 이런 좀 우리 법안을 좀 처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뭐 다짐한 부분이긴 한데 재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을 약간 손질해서라도 달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게 당내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법이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관계법을 들고 나와서 그럼 제게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손해 보니까. 뭐라도 힘들게 하면은 그렇게 원하던 노동법 좀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동관계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해고를 좀 쉽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IMF 전에는 사실 해고가 쉽지 않았죠. IMF 쉽지 이후에 않았다가 많이 유연해진 거죠. 그나마. IMF 이후에 정리해고라는 게 등장했고 그래서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생겼는데 지금 이 노동관계법이 통과되면 그것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 거칠게 말하면 좀 미국처럼 좀 더 이제 이렇게 너 해고야 하면은 뭐 다음날 짐 싸고 가야 되는 뭐 이런. 미국 뭐 유어 파이어 한마디면 그냥 이 장단점들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민주노총 관계자랑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통과되면은 뭐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겠다. 노동계에서는 뭐 그렇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수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 평균 934만 원을 벌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실 인기 유튜버라고 하면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고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소문으로만 무성했지 진짜 얼마나 버는지는 저희가 알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좀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건데요. 지난 하반기에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가 총 330명이라고 해요. 그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좀 자랑해 하신 이들이 이제 신고한 수입 전체가 18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330명으로 나누고 또 이제 평균 월로 나눠 보면은 월 934만 원. 이게 뭐 연봉으로 이제 사업자지만 연봉으로 치면 한 1억 억대 연봉인 거고. 그 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 평균 월급이 303만 원인데 뭐 3배를 받는다. 이게 뭐 단순 비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은 왜 이렇게 많이 버냐. 그렇게 했잖아요. 유튜버 모든 유튜버가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유튜버라는 게 구독자를 일정 수 확보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광고를 구글이 붙여줘서 이제 수익을 받는데 이 구글로부터 정산받은 수익은 1인당 37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요. 934만 원에 일부밖에 안 되고 간접 광고나 이런 수익으로 받은 게 560만 원. 유료 광고, 뒷광고, 간접 광고 다 포함해서 1인당 934만 원이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동안의 유튜버들의 소득이 이제 우리 뭐 이 작가님 포함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탈세가 이뤄진다라는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작년 5월에 국세청이 이제 이 검증을 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유튜버라는 업종 코드 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입 신고를 하라라고 독려를 하고 그러면 있고.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그 다른 걸로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 수입이 아니고 법인 수입이에요.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튜버가 이렇게 금액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직장인들도 나 그만두고 그러면 유튜버 하는데 큰일 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임 당시에 조카와 지인, 자녀 등을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인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오승훈 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채용비리 의혹이 터졌는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 조카, 지인, 자녀 등을 입사시켰다. 우선 전문건설협회 중앙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중소규모 건설업을 하는 업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법정단체인데요. 이 중앙회와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회가 전체 직원은 한 2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꽤 크네요. 급여 수준은 한 중견기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년 예산은 한 400억 정도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각 건설 회사들이 회비를 내서 그걸로 운영하는데 한 200억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400억. 1년 예산. 400억? 예, 맞습니다. 박덕흠 회장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 힘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 박덕흠 회장이 이제 2006년부터 12년까지
중앙회장을 지냈거든요. 그 이전에는 2003년부터 또 6년까지 전문건설협회 서울시 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 지회장을 지낸 다음에 중앙회장을 지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박덕흠 회장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예, 맞습니다. 예.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만 6년간 회장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기자님이 취재하신 내용 조카 지인 자녀를 입사시켰다. 이게 박덕흠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입사가 된 겁니까?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입사한 한 세 분이랑요. 예. 두 분이군요. 그 두 분은 회장으로 있을 때고 두 분은 이 서울시 지회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서울시 지회장 자기가 지회장을 있던 곳에 입사시킨 서울시 공무원이 있었고 회장으로 있을 때 입사시킨 조카와 그다음에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의 본부장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건설협회 중앙회 채용할 때 공개 채용 형식입니까? 어떤 형식으로 채용했던 겁니까? 저희가 협회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제보자는 당시 협회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분인데 공개 채용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은 그렇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협회장이 최종 채용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협회장이기 때문에 이 협회장이 본인의 친인척 또는 본인 지인의 자식들이 입사를 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결국은 입사 과정에서 협회장인 박덕흠 회장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개 채용 형식으로 일단은 채용을 한다고 공개를 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인사들은 들러리를 세우고 미리 낙점한 인사들을 지금 채용했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런 의혹이 짙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박 의원이 실제로 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 9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국토부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채도 일부 있겠지만 특별 채용도 있었다고 국토부 자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채용 의혹의 전모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명단에 25명이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카 지인 자녀가 4-5명쯤 되는 겁니까? 아니면 25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받은 명단은 총 25명의 이름이 접시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 출신학과 교수의 딸, 그다음에 자기 조카, 그다음에 원화건설 전 직원 등은 저희가 그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등은 이제 이름이랑 관계까지 저희가 특정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앞세워서 썼고요. 나머지 이제 이 보호녹천 지역 유지의 자제다 이렇게 관련도가 관계도가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인터넷을 서칭을 하고 관련 검색을 했는데도 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이제 제보자의 주장으로 아직까지 저희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좀 봐가지고 골프 여행을 동행한 여성들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저희가 받은 이제 당시 이제 전 전문건설협회 회장단이 검찰에 박덕흠 의원의 비리에 관련해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진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이 해당 골프 여행에 동행한 여성분이 협회에 실제로 재직한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통화를 했고 그 당사자는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종의 이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세워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분이 협회에 재직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는 젊은 여성 2명이 동행을 했고 골프 여행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그 진정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MBC가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종의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진정서 내용 정도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에서도 진정서 내용 파악했고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걸 MBC가 보도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확인 작업은 혹시 거쳤을까요? MBC 취재는 뭐 모르겠고 그러면 한겨레에서는 채용된 것만 확인된 겁니까? 그러면 골프여행 다음 날에 채용이 됐다. 이것까지 확인된 거고. 실제로 이렇게 논란이 된 이분이 이 여성분이 협회에 재직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박덕흠 의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지금 진정서에 나온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골프 여행에 같이 갔다고 하는 대목은까지는 저희가 취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후속 취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검찰 조사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좀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박덕흠 의원이 지난 2018년 국정감사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같은 당의 김성태 의원하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거든요. 선두에 서서. 그런데 김성태 의원도 자녀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지금 걸려서 재판받고 있고 박덕흠 의원도 이렇다고 하면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이야기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좀 일반 시민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박덕흠 의원이나 대한전문건설협회 측 입장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희가 이제 뭐 취재 기사를 작성하면서 협회나 이제 박덕흠 의원 쪽에 수차례 관련 입장을 여쭙거든요. 그런데 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보내지 않았고요. 박덕흠 의원 쪽도 저희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뭐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저희가 뭐 다른 기사 계속 박덕흠 의원 기사 계속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일절 의원실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부정 채용에 관해서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지난 9월 10일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건설협회 회장단 50여 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박덕흠 의원을 고발했거든요.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앙지검 조사 일부에 지금 사건이 배당된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안 한 상태고요. 반면에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미국 사례와 비교하면서 사설도 냈던데요. 만일 박덕흠 의원이 미국 국회의원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휘말려 있는데. 바로 구속감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여전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이번 국회에서 이 관련 법안의 제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본인의 어떤 건설회사뿐만이 아니고 가족 명의로 여러 개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데 일반인 생각했을 때는 회사를 왜 저렇게 쪼갰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가족회사 관련 의혹도 취재하고 있다고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부인 명의로 된 회사, 그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또 형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회사들이 우리 한겨레도 그렇고 여러 언론이 썼지만 북토이나 서울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대의 공사를 수주했잖아요. 그 공사를 수주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그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제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담합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자들이 그 내부 고발을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취재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박덕흠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공사 수주를 많이 했다. 편법 수주 문제. 또 이번에 채용비리 문제까지. 그런데 보도량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이번에 한겨레가 단독으로 낸 것도 받아쓴 언론도 거의 안 보이고 조국이나 추미애 건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선택적 보도 이런 말도 듣잖아요. 그 한겨레 이 보도에 왜 다른 언론이 받지 않을까요? 이제 아예 받지 않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 저희 첫 보도 이후에 그다음에 일련의 보도 위에서 후속 보도 좀 나오긴 했거든요. 특히 유의미한 거는 예를 들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사설로
박덕흠 의원의 국토위 배정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예. 하는 식의 지적을 한 것을 보면 약간 보수 언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보도량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삼선 의원의 일가 기업들이 이렇게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것이 이건 또 하나의 권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보도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속 기사도 나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오수은 기자였습니다.